우리 지난번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했어요. 복습은 안 하겠어요. 이건 철학이 아니라서.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자, 요거, 우리, 한기남 동지 읽어봅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적 소유가 폐지된 미래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선 모든 인간적 감성들과 속성들이 자유롭게 마련되므로 인간은 완전히 해방된다. 공산주의에선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 통일, 자연의 참다운 부활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양한, 자, 어때요? 다양한 뭐가 있을까? 소질, 그죠? 다양한 소질, 그리고 지향점을 갖고 있죠. 지향점. 마던 타임스, 그죠? 그 코미디언이 누구예요? 마던 타임스. 찰스 디킨스. 보면은 노동자는 어때요? 노동자는 분업에서 한 작업만 하잖아요. 한 작업. 그죠? 근데 도래방은 돌린다. 그런데 인간은 노래도 하죠. 그죠? 우리 가끔 노래방도 가잖아. 그리고 심심하면 못 그리더라도 그림도 그리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글 못 쓰더라도 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소질과 취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이게 다 직업이죠. 하나만 해야 되죠. 그죠?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는 게 인간의 소외에서 노동자의 소외가 그랬죠? 노동자의 소외. 자, 8시간 노동하는 동안은 어때요? 운전기사는 뭐만 해야 돼? 운전만 해야 되죠? 운전만 한단 말이야. 그 다양한 다른 지향이나 다른 소질,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억압되고 있죠. 그게 소외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외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일단 공산주의는 노동 생산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국민소득이 얼마일까요? 미국? 미국이요? 8만 달러인가 그래, 8만 달러. 6만 달러인데 6만 달러 넘었더라고, 8만 달러. 1인당 얼마야? 8만 달러면은 얼마야? 8천만 원, 1억. 1인당 1억이네, 1억. 그죠? 한국은 어때요? 지금 3만 5천 달러? 그럼 한 4천만 원 되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적절히 살아가는데 얼마만 있으면 될까요? 미국 8만 달러면 공산주의 해도 돼요. 그죠? 어린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1인당 1년에 8만 달러를 번다. 1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년에 4천만 원을 벌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때? 8만 달러니까 우리는 3만 5천 원 달러니까 8시간 노동이라 한다면 4시간 노동만 하더라도 4만 달러 벌겠네. 그죠?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예를 들어서 20시간 이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돼. 교수들 그렇게 일하죠. 교수들 주 24시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억 벌잖아, 1억.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작업만 하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나머지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는 거야. 자유로운 시간에 자기 소질을 자기의 취미와 소질. 그렇죠?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도 노래 부르고 싶죠. 시 못 지는 사람도 시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속성들, 성격들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공산주의에서는 어떤다고? 홍길동이 공산주의라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그죠? 그래 집에 들어와가지고 씻고, 그죠? 독서를 하고, 그죠? 낮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그리고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쓸 무슨 뭐 의자, 가구 뭐 이런 거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라.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만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인간이 해방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할 필요가 없다.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본질적으로 통일된다는 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의 노동은 자연에 대한, 그죠? 자연에 대한 작업이죠? 그렇잖아요. 자연에 대한. 사냥이라고 봐요. 사냥. 밭일, 농사. 자본주의는 어때요? 자연을 착취하죠? 어떻게 착취해? 막 농약 잔뜩 하잖아. 그죠? 논밭에 농약을 엄청 뿌리죠. 농약을 엄청 뿌려. 자연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사냥감이 다 사라지죠. 사냥감. 사냥감. 닭 치는 대로 잡잖아. 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죠? 사냥감도 다 소진돼. 이런 거. 가만 놔두면 어때요? 아파트 어때? 가만 놔두면 아파트 몇 층 주고 싶어? 우리 함계남 동지 집이 몇 층이에요? 14층. 14층인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소용이 없지만 자기 집인 사람은 어때요? 14층을 1400층으로 짓고 싶겠죠? 와, 100배 늘어나네, 100배.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가만 놔두면 끝도 없이 자연을 착취한단 말이야.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팔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합당한 소비를 위해서만 자연에 대해서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이 참다운 부활이 도래한다는 거죠.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엄청난 이 밀림을 다 벌복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합니다. 자, 요거는 박근혜 형도 읽어봅시다. 좀 전에 미국이나 대한민국 제국주의적인 면을 조금은 경제적인 침묵되었던 해야 돼 4만 달러와 8만 달러와 4만 달러. 그렇죠. 미국 놈들 딴 데서 뺏어와서 하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타감는 비판에 따르면 공산주의에서 개인의 분업에 대한 맹속이 사라진다. 또한 노동이 생활 수준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 욕구가 되며 개인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생산력도 성장하여 공동체의 흡수가 흘러넘칩니다. 따라서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합니다. 먼저 고타강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독일 사회자야. 나중에 우리 배울 편데 마르크스파가 있고 라살파가 있어요. 라살은 원래 막스의 제자랴. 막스의 제자인데 이놈이 어때? 반역을 하는 막스의 제자인데 배신하고 배신하고 자기가 소대장이 된 거예요. 소대장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막스파와 라살파가 합쳐가지고 합당을 해서 독일 3인당을 만드는데 그때 나온 강령이 고타강령인데 막스가 그 고타강령을 비판한 거예요. 고타강령에 있는 라살주의적 경영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자, 공산주의에서 개인의 분업이 사라진다 그랬죠? 아까 말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우리 택시 노동자들 돈 벌기 위해서 택시 운전 14시간, 16시간을 한다는 거 아니야. 분업 때문에. 근데 그거 사라진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택시 운전 4시간만 해도 되지. 왜냐면 택시 자본가가 없기 때문에. 그죠? 개인 택시 일 얼마 안 해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이 이제는 강압적이거나 고통이 아니라 하루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하나의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 생산력이 아주 높아져서 넘쳐. 걱정할 필요 없어. 집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 쌀을 집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 박헌영 동지 집에 쌀 1년 동안 쌓아놔요?
안 그러죠, 그죠? 충분하잖아, 쌀. 어디 가는지 다 필요하면은 다 얻을 수 있잖아, 그죠? 벌써 지금도 사실 공산주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흘러 넘쳐. 아유, 쟁여놓을 필요가 없어. 자기 혼자 쓰려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우고, 이 필요는 어떤 말을 써요? 이 필요는, 이 필요는 어때요? 불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다시 말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착취 위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하니까 충분한 거야. 마치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누가 쌀을 집에 싸놓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쌀 생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다는 거. 이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력이 발전해서 풍요로운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 달에 홍승용 우리 대구대 전 교수님이 하는데 공산주의를 풍요로운 평등사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평등사회, 풍요로운 평등사회. 공산주의는 풍요로운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과거의 공산주의, 현재의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래서 그럼 소련, 중국,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예? 소련, 중국,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예요? 사회주의라고 그러는구나. 공산주의를 지향을 하죠. 지향한다고 그래. 지향하지만 어때? 현 상태는 어때?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산력이 아주 발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생산력이 아직은 미흡하죠. 아직은 미흡해. 중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한변한 동지를 봅시다. 경제학 철학 초보의 공산주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해방보다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본성적 해방을 강조한다. 즉 포이에르바흐의 잔재가 남아있다. 마르크스 자신도 이 책의 완성도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엥겔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출판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포이에르바흐의 자연적 유물론을 첨단하고 개인 차원이 아닌 역사적, 사회적 차원의 유물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프루시 시절의 11개 명제로 구성해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태제를 작성하였다. 자, 마르크스의 사상적 발전 과정이 따르죠. 헤겔, 포이에르바흐,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극복하잖아요. 막스가. 그래서 이 경제 철학 초고, 초고를, 경제 철학 초고를 어디서 썼냐면, 파리에서 썼어. 그래서 파리 노트라고 그래요. 파리 노트. 1844년에서 45년 사이에 파리에 있었는데, 파리에서 파리 노트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아직도 헤겔과 포이에르바흐의 그 영향을 아직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적 유물론이라 그랬죠. 인간적 유물론. 사랑의 공동체. 멋있어, 사랑의 공동체. 사람이 사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있죠. 이런 사회적 조건을 무시했단 말이야, 사회적 조건. 뭐야, 착취, 계급, 이런 것들이죠. 신분, 이런 것들을 무시했는. 이게 인간적 유물론의 한계인데, 마르크스는 바로 인간적 유물론에서, 사적 유물론으로 발전하죠. 이 사이에 있는 책이 바로, 인간적 유물론에서 사적 유물론으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는 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포이에르바흐의 인간적 유물론도 있고 막스의 사적 유물론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이에르바흐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주 짧은 거예요. 포이에르바흐의 태제를 작성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막스가 이제 인간적 유물론을 극복을 했다 그랬죠. 사적 유물론. 포이에르바흐의 태제에서 바로
코에바라의 인간적 인물론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한편 하이네가 독불연보의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의 일세를 풍자하는 시를 기고하여 큰 인기를 얻었지만 독일 연방의 군주들이 분노하였다. 프로이센 당국은 당연히 프로이센에 배포된 이 잡지에 상당부를 몰수하고 프랑스 당국의 폐간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마르쿠스와 루게가 사상적 차이로 잡지의 편집 방향을 놓고 대립하면서 독불연보는 제대로 된 이유를 출발하지도 못하고 폐간되었다. 이 사건으로 마르쿠스와 루게는 단교합이 된다. 독불연보가 뭐라 그랬어요? 라인 지방, 그 라인 지방이 독일하고 프랑스의 국경 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양국의 그 지식인들이 이거를 좀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향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독불연보. 마치 독도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그 사회주의 지식인이 풀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 못 가고 폐간됐지만 이 의미가 중요하다. 왜 의미가 중요하냐면 사회주의자가 민족 문제, 그죠? 민족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 것인가. 한국과 일본의 사회주의자가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렵겠네. 사회주의자가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려나, 한국과 일본의 사회주의자가. 그렇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 이 분쟁에서 각 나라의 너무 자주, 박헌영 동지가 너무 자주 끼어들면은 속도가 늦어지니까 꼭 필요한 거 간단하게만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거 함계남 동지를 봅시다. 그 당시 여전히 해발 좌파에 머물렀던 루게는 급진적 민주주의자로서 공화주의와 휴머니즘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루게는 1848년에 혁명에 참가하였지만 결국에는 국민자유당에 참여하는 등 평생 급진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도 헤겔의 관념론도 온건이 있고 급진이 있어요. 관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보수적인 건 아니에요. 급진적인 관념론이 있어. 급진적 관념론이 뭐겠어? 이런 거겠지. 혁명. 혁명은 의지의 문제이다. 혁명은 의지의 문제이다. 물질적 물질적 조건이 어렵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관념론이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봉기주의, 맹동주의, 좌익, 그죠? 맹동주의, 좌익 맹동주의. 이걸 좌익기회주의라고 그래요. 좌익기회주의. 여러분, 관념론도 급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막스가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런 좌익 맹동주의. 왜냐면 말이 거창하잖아요. 집회하면은 옛날에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있어서 막 4만 명이 집회를 하고 있어. 집회를 하면 야, 무슨 빨리 아직까지 집회하냐? 저 경찰을 돌파하자. 그래가지고 주최 측이 집회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몇백 명이 그 소수 부대가 쇠파이프 들고 가지고 집회 중인데 경찰하고 싸움이 붙어. 그래가지고 전체 집회를 자기네들은 전체 집회를 급진적으로 유도한다. 자기들이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뿔 집회가 다 어떻게 돼요? 무산돼.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는 경찰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죠. 집회 어떤 요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무슨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화염병 던지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좌익 맹동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준비 안 되고 쇠파이프 화염병 던지면 어때요?
집회 주모자가 다 잡혀가죠? 잡혀가.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왕좌왕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돼? 다 벌금형 나오죠? 그 벌금형 내려고 어떻게 돼? 1일 차치 봐줘, 1일 차치.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집회할 때 집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일반 사람들. 에이씨, 나 거기 가가지고 잘못 휩쓸려가지고 벌금 나왔다. 안 간단 말이야. 실제로 그랬어. 2000년대에. 나중에 벌금 낼 돈도 없죠, 단체에서. 개인이 돈 벌어서 내야 돼. 그 무슨 짓이야. 이게 바로 관념 있는 맹동주의야. 이런 거하고 이제 그 관계를 끊고, 좋게 말하면 과학적 사회주의. 몰라, 어떻든, 그래서 이제 막수주의, 제대로 된 막수주의를 나가는 거죠. 물질적 조건과 의지의 변증법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도 급진 자유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급진 자유주의. 이 해겔 좌파들이 급진 자유주의야. 급진 자유주의. 해겔 좌파. 뭐겠어? 급진 자유주의? 이런 거지. 그 프로이센이 그 당시에 왕정이었는데 이 소수의 과격 분자들이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꾸자. 전환하자고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공화정이야, 공화정. 즉 부르주아 정부야. 부르주아 정부죠. 투표권 확대. 이런 걸 주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했다는 거. 루게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막스 청년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함계남 동지인가 먼저 읽어봐요. 박건영 동지인가? 네. 아무래도 마르크스는 이미 라인 신문 기간 동안 사적 소유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한계를 인식하였고, 파리에서 아담 스미스, 리카도, 제임스 닐 등 영국의 고전 경제학과 생시몽, 푸리에 등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해겔 철학, 고전 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집대성한 자신만의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갔다. 그 초안이 1844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집필된 경제학 철학 초고이다. 마르크스는 이후에 프랑스의 공기주의, 즉 바베프주의를 비판 개선하면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작성하였다. 자, 쾰렌의 라인 신문이 폐간됐다 그랬죠? 신문이 폐간돼서 막스 부부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 막스 부부가 파리로 간 거, 파리로 망명한 거예요. 지금 파리 망명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파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한 봉기주의자들이 있어. 이거 봉기주의자들을 봉기주의자. 봉기가 멋있는 말인 것 같이 이들은 어떤 봉기자냐면 소수 엘리트의 봉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수 엘리트의 봉기. 언제 어느 날 어디서 봉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즉 대중을 조직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시대적 한계. 아직은 노동 계급이 다수가 아니야. 다수가 아니라서 그 소수의 혁명주의자들이 봉기를 주장한 거예요. 자, 이러한 연유, 이 연유는 자,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프랑스 대혁명에 그 자코뱅파가 급진인데 이 중에서 더 급진파가 산악파가
있었고, 이 중에 또 봉기파가 있었어요. 이 봉기파. 맨날 봉기하자고 그래, 시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프랑스 대혁명 정부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이 봉기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후에, 봉기를 한 사람 중에 바베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바베프.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요, 1896년, 아니지, 1700이지. 1796년, 프랑스 대혁명 때니까 이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 같이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부오나로티. 티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수를 했어. 1830년대까지 파리에서 살았어. 파리에서 혁명적 활동을 했어. 혁명적 활동, 즉 봉기주의죠? 이걸 했어. 이거를 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 블랑키야, 블랑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블랑키주의자라고 그래. 블랑키주의자. 이게 1830년대. 그런데 이 블랑키주의자가 바로 공산주의자 동맹. 공산당 선언이죠. 공산당 선언의 출범물을 썼는데 여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블랑키주의자 소수의 엘리트 봉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 왜 뭐라고 비판하냐면 야 소수가 아니라 이제 노동자 다수를 조직하는 봉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막스가. 그래서 막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는 내가 사진 찍은 거예요. 파리에 가서 막스가 살았던 집들을 다 쫓아다녔어. 그래서 그 집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막스가 자신의 혁명 사상을 조금씩 완성해 가요. 파리에서. 자, 요거